안녕하십니까. 2018년 신체 손해하정사 2차 의학이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업을 시작하기 앞서서 작년 이제 시험 유형 분석과 그 의학이론의 어떤 출제 경향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제 제가 그 강의를 하고 저도 이제 시험 삼아서 이제 시험을 봤는데 이제 물론 의학의료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목도 이제 그 시험을 본 사람들이 다 느끼는 것이 그 모의고사나 각 학원의 어떤 교재를 어떻게 교묘히 피해갔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 전에는 그 모의고사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나름 이제 적중률이 높았다 생각했는데 작년에는 정말 어떻게 됐는데 하나도 이게 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다른 학원에 계시는 그 강사님들도 이 모의고사에서 나름 이제 그런 게 나올 거라 했는데 이게 안 나오니까 학원 인터넷 카페에서 욕도 많이 먹으시고 그래서 내가 이제는 이런 모의고사 정리 이런 거 안 하겠다 강사분들이. 왜냐면 학원생들이 그 전에 모의고사 문제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작년에 유독 모의고사에 대해서 많이 집착을 했어. 그걸로 인해서 실패하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 기본서에 집중을 하고 그 기본서를 다독하는 방향으로 이제 강의를 진행하시겠다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저도 이제 그 시험을 보고 나서 합격생들 이런 분들을 보면서 느낀 것이 모의고사 문제를 막 여러 학원의 모의고사 문제를 본 사람보다는 이 기본서를 여러 번 다독하신 분들이 더 좋은 결과를 얻으셨더라고요. 또 하나, 그리고 모의고사를 문제를 보는 건 좋은데요. 문제가 뭐냐면 어떤 이 의학이론도 물론 그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지만 외우는 과목이라고는 하지만 그 어떤 개념을 알지 못하면 외울 수가 없는 과목이에요. 어떻게 보면 제가 시험을 보기 한 달 전에 이제 학원생들이 질문하셨는데 이런 걸 질문하셨어요. 불안정 골절이 뭐냐? 혹은 뇌실질내 출혈이 뭐냐? 이런 것들은 어떤 용어에 대한 설명인데 이런 기본서 강의 때 제가 했던 내용들인데 그거를 안 들으시고 모의고사만 이렇게 보려고 하니까 막판에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와서 이런 걸 물으시면 안 되는데 되게 안타까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의학으로는 모의고사만 외우면 돼 이런 의식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작년에 그런 이런 공부하는 패턴은 비껴난 문제들이 나왔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기본서를 다독해서 짬짬이 이렇게 읽어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작년에 한 분이 나오셨는데 그분이 다른 과목으로 꽈락을 하셨지만 그분은 이러시더라고요. 본인은 제 강의가 시간이 없어 못 들었는데 제 교재를 2번 읽고 65점을 받으셨대요. 제가 자랑은 아니지만 이 교재 굉장히 재밌게 잘 썼거든요. 그래서 이 교재만 읽으시고 이 교재에 있는 말의 뜻만 이해하셔도 충분히 좋은 점수가 나올 거라 생각하고요. 작년에 그 시험 봤던 학생들 보면 의학이론은 다 70점이 넘었어요. 왜냐? 이거를 수업을 빠지지 않고 이 내용을 같이 공부하면 이렇게 외우는 거는 나중이고 이걸 이해하니까 점수가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것을 왜 지금부터 공부해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 개념을 정리하고 다독을 하려면 좀 번거롭지만 나오셨으면 좋겠고요. 출제 경향을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출제 경향은 이제 이게 2014년도부터 의학이론이 1차에서 2차로 개편이 되면서 100% 주관식으로 출제가 되는데요. 주관식 10문항 중에서 저희가 이제 의학이론은 상해와 질병으로 나누는데 상해가 항상 대부분 60%, 질병이 40%가 나오게 됩니다. 상해에서도 골절에 대한 문제가 거의 4문제 정도가 나오게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기타 문제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나마 이제 다행인 것은 이 상해 60%, 6문제는 거의 기출을 대부분이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이 기출문제, 그러면 의학이론이 기출문제가 어디 있어? 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의학이론이 이제 3종 대인부터 이렇게 10문제 중에서 8문제는 다른 거, 2문제는 의학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짠짠이 보면 옛날부터 의학이론이 조금 나온 게 있었어요. 그럼 3보험에서도 의학이론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제가 이제 드리면 그 기출문제를 완전히 마스터를 하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참고로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구획증후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골절의 합병증인데 이게
2010년, 2012년, 2014년, 그리고 작년에도 나왔어요. 4번이나 나왔거든요. 사람들이 구획중국어는 안 나올 거야. 다 제꼈어요. 너무 많이 나왔으니까. 근데 또 나왔어요. 저희 같은 사람들은 그냥 뭐 구획중국어는 너무나 이제 많이 접했기 때문에 쓰지만 이 모의고사만을 공부한 사람들은 구획중국어는 모의고사의 내용에서 뺀 거죠. 지난번에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다 못 썼어요. 그래서 기출문제 중에 나왔던 문제들이라고 절대 버리시면 안 돼요. 이 출제자는 기출문제를 다시 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출문제를 마스터 하셔야 되고요. 또 뭐 기출문제 중에 나왔던 것 중에 뭐 수군, 손에 있는 뼈, 기출문제 2009년인가 13년에 나왔는데 2015년도에 또 나왔고요. 발에 있는 뼈도 2008년도에 나왔는데 또 나왔고, 예를 들어 이제 그 기출문제들 아무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작년에 시험 문제를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작년에 시험 문제를 보면 구획중후군도 나왔고요. 이 마미중후군도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상해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거고, 그 작년에 후방십자인대 파열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것도 2014년도에 전방십자인대 파열이 나온 거를 내용만 바꿨어요. 명칭만. 그리고 수군부의 뼈, 그리고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해부 같은 경우는 기출문제를 반드시 마스터하시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질병 같은 경우에는 이 질병은 기본적으로 이 가정의학이라는 어떤 텍스트에서 많이 내세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시험 문제이기 때문에 뭐라 해야지? 어떤 공정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정의학 책에서 많이 내는데 가정의학 책이 이렇게 두껍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질병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방대한 질병이 있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해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가정의학 같은 부분은 오히려 제가 뽑아드리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들을 마스터하시고, 작년에 제가 모의고사나 이 핵심 요약에 베체트병에 대해서 딱 정리한 게 있는데 그게 똑같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소문에 의하면 이런 거를 골라서 봤다는 소문이 있는데 그걸 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질병은 각 학원에서 보는 것들도 좀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본인 혼자 공부하기엔 너무 양이 많거든요.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그 상해는 60%의 비율인데 기출문제를 반드시 마스터하시고, 특히 골절에 대한 거는 확실히 내 것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질병은 그 학원에서 주는 내용, 모의고사나 이런 것들에서 선택과 집중하셔서 공부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참고로 이제 작년에 많이 이제 뭐 인터넷 카페나 이런 데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질병이나 이런 것들 내용이 어렵거나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짬짬이 뭐 EBS 명의, 유튜브 이런 거 보면서 많이 그 도움을 받으셨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무작정 외우는 게 어려우실 경우에는 이런 관련 배경 지식을 이제 하기 위해서 이런 이렇게 인터넷을 활용해서 우리 출퇴근할 때 들으시는 것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또 작년 문제 중에 독특한 게 그 중증 재생성 불량 빈혈의 어떤 진단 기준에 대해서 적는 게 나왔는데요. 그게 3보험에 나오는 문제예요. 사실은 그 CI 보험의 중대한 질병에 여러 가지 뭐 중대한 암, 뭐 중대한 급성 심근경색 있고 중대한 중증 재생 불량성 빈혈이 있는데 3보험의 그 중요하다고 한 문제가 의학이론에 나왔어요. 보면 이 3보험과 의학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굉장히 연관성이 높은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3보험 공부하실 때 3보험에 있는 것도 흘려듣지 마시고, 3보험도, 그러니까 3보험의 기출문제가 의학에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3보험과 항상 연계시켜서 공부하시는 습관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3보험 공부할 때 의학 같이 공부하고, 그러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책을 피시지요. 제가 이제 항상 대부분 이 책을 기본서를 공부할 땐 40차시를 했거든요. 근데 올해는 28차시에 이걸 마무리해야 돼서 굉장히 빨리빨리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학원생들한테 보면 이런 막 실컷 설명을 했는데 정작 그 용어를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왜냐 아까처럼 어떤 그 낱말 뜻 이런 거를 몰라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신 분들이 많아서 올해는 이런 철저히 교과서를 보면서 이런 낱말 뜻 이런 것들을 이해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인체 구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페이지 5쪽 한번 보시겠어요? 네. 이거는 사실은 시험에 나왔던 적은
딱 한 번 있었어요. 이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만 나중에 어떤 보험 관련 일을 하시거나 혹은 뒤에 있는 내용들을 공부하실 때 이걸 알아야만이 내가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기초 의학 용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해부학적인 자세를 보시죠. 해부학적은 이렇게 쭉쭉쭉 써 있는데요. 가장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이 해부학적인 자세는 우리 몸이 일직선이 된 편안한 자세, 요렇게 되는 것이 해부학적 자세입니다. 특히 다른 거는 몰라도 이 팔에 대한 자세는 좀 보세요. 우리가 해부학적 자세 보면 이게 이제 해부학적 자세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해부학적 자세는 요게 해부학적 자세예요. 특히 해부학적 자세 중에서 이 팔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팔이 이렇게 하시는 것과 이렇게 한번 해보시겠어요? 팔을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팔을 해봤을 때 이게 팔을 잘 느껴지시는지 모르지만 이 팔에는 팔꿈치 아래에서 손목까지는 두 개의 뼈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두 개의 뼈가 X자로 이제 크로스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뼈가 꼬이는 것은 해부학적 자세가 아니고 모든 것이 정렬, 일직선이 되는 것이 해부학적 자세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때 이 팔꿈치부터 손목 사이에 두 개의 뼈가 일직선이 되기 때문에 이게 해부학적 자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뒤에 가서 조금씩 어떤 의학적인 용어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면에 관한 용어입니다. 그 정중면은 가운데를 자른 걸 말하는데요. 이 밑에 그림에 굉장히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면에 대해 중요한 용어가 세 개가 있는데요. 이 관상면, 가운데 있는 걸 알면 나머지는 따라서 알게 되어 있어요. 이 관상면이라는 뜻은 이 관자가 왕관할 때 이 관자예요. 관상, 왕관이 보여야 돼. 왕관이 보이게 하려면 어떻게 잘라야 돼? 옆에서 잘라야 돼요. 그쵸? 이 그림을 보시면 관상면은 우리 옆에서 슬라이스를 했습니다. 그럼 반대로 이 정중면, 정중앙, 우리 정준하 병명인 정중앙이잖아요. 정중면은 가운데서 자르는 것이 정중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상면, 전두면, 전두면은 관상면과 동일한 말이고 수평면은 다른 말로 가로면이라는데 이렇게 하는 거고 그 정중면을 다른 말로 우리는 시상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상면이 왜 중요하냐면 요것이 이제 우리가 나중에 MRI를 찍게 되면 이런 그림이 이렇게 나와요. 특히 우리가 MRI를 찍는 이유는 나중에 가서 설명드리겠지만 이렇게 연부조직이라는 것은 우리 연두부, 순두부 할 때 부드러워졌죠. 우리 몸의 부드러운 부분에 있는 어떤 연부조직, 부드러운 조직의 이상 여부를 확인할 때 MRI가 굉장히 좋은데 이 MRI는 우리 몸의 옆에 있는 그림, 그러니까 이것이 이렇게 있는 게 시상면이거든요. 이것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보여야 되는 경우는 제가 제대로 그림을 잘 못 그렸는데 허리, 추간판이 뭐 이렇게 삐져나왔나, 좁아졌나 이런 거 볼 때 탁월한 검사예요. 그래서 이제 MRI 척추 질환에 있어서는 시상면 MRI를 찍는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뒤에 가서 또 나오겠지만 우리가 이제 CT를 찍을 때는 CT는 이런 그림이 안 나와요. CT는 무조건 이렇게 가로로 자른 그림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척추에 이상이 있어서 사진을 찍었다 이렇게 나오면은 요거는 MRI인 거고 이렇게 둥그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왔다 요거는 CT가 되는 거예요. CT는 뭐 사실 어떻게 보면 MRI나 CT나 통에 들어가 찍는 건 똑같은데요. CT는 이렇게 가로로 자른 거밖에 요즘에는 이런 CT도 있긴 한데 대부분은 가로로 찍는 CT가 많습니다. 그래서 용어를 알아야 뒤에 가서 이제 이런 것들이 뭐 좀 어려운 것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요. 설명을 잠깐 드렸고 6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체 부위와 방향에 대한 용어입니다. 자, 우리 몸의 이제 내측과 외측, 상하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내측은 이 정중면 가운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안쪽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왜 중요하면 우리 신체에 어디에 내측, 어디에 외측을 말했을 때 정확한 부위를 말해야 돼요. 특히 사지 이런 부분에서 이런 걸 정확히 알아야 되거든요. 여기 밑에 보시면 전완부가 어디냐면 팔꿈치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전완부의 내측은 어디이냐? 자, 전완부의 내측은 팔을 이렇게 펴시면 내측은 우리 몸 쪽에 있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딱 아까 해부학적 자세 어떻게 하는 거랬어요? 이렇게 하는 거라 했죠?
전완부의 그럼 내측은 여기 엄지 쪽일까요? 새끼 쪽일까요? 새끼 쪽이죠. 새끼 쪽이 됩니다. 잠시 또 이걸 설명하고자 하니 우리의 인체의 뼈를 먼저 설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자, 8페이지를 먼저 보시고 방향을 설명하는 게 좋겠어요. 우리 몸에 있는 사지뼈 다 안다. 손 들어보세요. 자, 이거 설명해도 되죠? 네. 자, 여기 있는 것은 뭐 두개골이니까 요거는 패스를 하시고, 자, 요 사지의 뼈는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지뼈에 있는 내용들에 관한 문제들이 잘 나오거든요. 명칭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어깨 쪽을 중심으로 해서 어깨부터 팔꿈치까지 있는 부분은 상완골이라고 합니다. 윗상자와 완자가 팔꿈치 완자예요. 팔꿈치 위쪽에 있는 뼈라 해서 상완골입니다. 만져보시겠어요? 상완골. 자, 그리고 상완골 밑에 팔꿈치 아래쪽에는 뼈가 두 개로 갈라지게 됩니다. 엄지 쪽에 있는 것이 요골, 그리고 새끼 쪽에 있는 곳이 척골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 엄지, 요골, 척골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척골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 쪽으로 쳤을 때 척골이 내측뼈가 되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바깥쪽에 있는 뼈는 뭐가 될까요? 요골이 되겠죠. 네, 요거는 기본으로 아시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가운데를 보면 여기는 갈비뼈가 있고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도깨비 방망이 같이 생긴 뼈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흉골이라고 하죠. 흉골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뭐 사람이 쓰러져서 CPR 할 때 누르는 기준점이 됩니다. 흉골 아래 눌러서 이렇게 하는. 여기가 이제 흉골이고요. 또 밑으로 가서 이 뒤에서 보는 것은 척추가 있고요. 이렇게 또 우리가 흔히 골반이라고 부르는 뼈, 이게 척추가 있고, 자, 이게 골반뼈인데, 골반뼈는 우리가 이제 골반뼈 이렇게 얘기하지만 뒤에 가서 다시 얘기할 거예요. 골반뼈는 세 개의 뼈가 하나로 붙어 있는 형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세 개의 뼈는 여기는 손바닥 장자를 써서 장골, 그리고 밑에 쪽에 천골과 좌골이다. 좌골. 이 궁둥뼈 여기 이제 그 앉을 좌자를 써서 좌골과 시골, 이렇게 세 가지 뼈가 하나로 붙여서 우리가 보통 골반뼈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것도 나중에 기출문제에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뼈여서 이 골반뼈가 있고요. 골반뼈에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여기를 이제 아랫뼈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여기를 엉덩이 관절 혹은 고관절 이렇게 부르고요. 이 다리뼈가 들어가는 구멍을 여기는 우리는 비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전에 기출문제 중에 비구를 구성하는 뼈의 명칭을 쓰시오. 그러면은 장골, 좌골, 치골 이 세 개를 쓰는 게 예전에 기출문제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비구에 들어가는 뼈가 이 부분이 되겠죠. 여기는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이 뼈? 여기 뭐라 그래요? 대퇴골이라고 하죠? 대퇴골이라고 하고요. 대퇴골 밑에는 우리가 무릎뼈를 하는데 무릎뼈는 뭐라고 합니까? 슬개골이라고 합니다. 슬개골 밑에도 다리가 이렇게 있으면 두 개로 갈라지게 됩니다. 여기 제가 쉽게 경비원이라고 하는데요. 경골, 비골에서 경비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경골은 굉장히 두꺼운 뼈이고요. 비골은 바깥쪽에 얇은 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막 차도를 지나갈 때 차가 와서 쾅 박잖아요. 주로 다치는 데가 비골이에요. 비골은 얇고 바깥쪽에 있기 때문에 비골은 잘 골절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하면 하지에서 내측에 있는 뼈는 경골인가요? 비골인가요? 예, 맞습니다. 경골입니다. 외측에 있는 뼈는 비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지의 상완골, 요골, 척골, 대퇴골, 경골, 비골의 위치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지의 뼈를 설명을 드렸고 다시 6쪽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지에는 내측에 있는 뼈가 경골이라고 써 있고요. 외측은 반대쪽으로 이 팔꿈치
아래쪽에 전완부 같은 경우는 요골, 하지는 뒤골이 되겠고요. 전후는 영어로 이제 안테리어, 포스테리어 하는데 전은 내 몸 앞에, 후는 뒤쪽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앞쪽과 뒤쪽을 얘기하는 거고요. 상하는 수페리어, 인페리어라는 용어를 씁니다. 머리를 기준으로 위쪽이 상, 아래쪽이 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특히 전후와 상하는 영문명도 조금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보험회사를 가서 내가 진료 기록을 복사를 해야 돼. 이게 무슨 말이야?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병원의 진료 기록을 보면 한글로 안 쓰여 있어요. 다 영어로 쓰여 있기 때문에 안테리어가 뭐지? 포스테리어가 뭐지? 이렇게 그때 가서 하시기에 너무 늦어요. 지금 공부하실 때 이게 안테리어는 전을 말하고 포스테리어는 후를 말하는구나. 이렇게 기본적으로 지금 알고 계시면 나중에 가면 이거 그때 배웠던 거지. 훨씬 더 수월하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위는 가까울 근자고 원위는 멀 원자. 우리 원근법, 그림 그릴 때 원근법 아시죠? 근위와 원위의 기준점은 우리 심장이에요. 그래서 심장에서 가까운 쪽은 근위, 심장에서 먼 쪽을 원이라고 합니다. 상완골 근위부를 한번 짚어보세요. 어디예요? 상완골 근위부. 상완골 근위부는 이쪽이 되겠죠. 그럼 상완골 원위부는 어느 쪽? 아래쪽이 되겠어요. 그쵸? 왜 알고 계셔야 되냐면 시험 문제 누구누구가 상완골 근위부 골절을 입었다.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은 그러면 얘가 어디쯤에 다쳤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명칭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장측은 우리가 손바닥 장자를 써서 아까 장골도 손바닥 장자인데 손바닥 부분을 말하는고요. 배측은 우리 먹는 요 배가 아니라 등배자입니다. 등배자를 말하는데 등도 배고요. 발등도 있습니다. 우리 배자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여기 이 등도 있지만 발등 할 때도 등자를 쓰잖아요. 그래서 이 배는 등 쪽과 발등을 얘기할 때 쓰는 거예요. 저는 발바닥의 바닥저, 우리가 저자 한자가 이제 바닥저를 말하는 건데 어디서 쓰는지 모르는데 갑자기 이 발바닥을 말할 때 저치우세요. 우리가 족저근막염 이런 거 들어보셨죠? 족저근막염이 발바닥이 아파서 아침에 발을 디딜 수가 없는 것이 족저근막염이에요. 그래서 발바닥에 근막에 염증이 생겼다. 정확하게 알 수가 있죠. 이 바닥저가 이제 그걸 모르면 이게 족저가 어디를 말하는 걸까라고도 모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쪽에 신체 부위 움직임에 관한 용어입니다. 요거는 2008년도에 신체 부위의 움직임에 대한 용어 10가지를 쓰시오라고 기출로 나온 적이 있어요. 사실 이제 지금 생각하면 되게 웃기는 문제지만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2015년도에 발뼈 쓰는 거 활막관절 나왔고 2015년도에 발뼈, 2016년도가 발뼈, 2017년도가 손뼈가 나왔어요. 다 아주 오래된 기출 주관식인데 해서 해부학 문제는 반드시 하나가 나오거든요. 그 전에는 활막관절이라는 것에 대한 게 나왔기 때문에 해부학은 반드시 하나가 나옵니다. 그럼 해부학에서도 기출문제 좀 이런 거 낼 수 있겠죠. 10가지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봅시다. 굴곡은 구부리는 게 굴곡이에요. 신전은 피는 게 신전인데 과신전은 이렇게 폈는데 더 많이 피는 걸 과신전에서 우리가 이제 팔을 필 때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되죠. 이런 거를 우리는 과신전이라고 하게 됩니다. 내전은 이렇게 있으면 중심 쪽으로 들어오는 것을 내전이라 해서 이렇게 하는 게 내전이고요. 이렇게 하는 게 외전입니다. 밑에 그림으로 설명이 되어 있지만 이제 좀 이해가 안 되실까 봐서. 그리고 반면에 내회전은 안으로 돌리는 거, 회전 돌리는 거잖아요. 안으로 돌리는 거. 외회전은 밖으로 돌리는 게 외회전입니다. 그리고 회내회가 있는데요. 회내는 아까 얘기했던 이렇게 요골과 척골이 있는데 꼬이게 하는 것이 회내고요. 회외는 피는 게 일직선으로 하는 것이 회외예요. 그래서 우리 손의 해부학적 자세는 회내일까요? 회외일까요? 회외가 해부학적 자세입니다. 우리 대학교 때 MT 가면 이렇게 소발바닥, 개발바닥, 소발바닥, 개발바닥 했죠? 이게 회내, 회외, 회내, 회외 이거입니다. 그래서 뒤에 가면 또 나와요. 우리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발 이런 놀이도 있죠. 이게요 병원에 가면 손해의 기능 테스트를 할 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손해 쪽이나 이런 데가 안 좋아지면 코코코코코코는 이거 잘 못한대요. 되게 특이하죠? 그래서 이런 놀이들도 의학 이런 것과 연관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회내와 회했고요. 내번과 외번은 뭐냐면 이렇게 발을목을 안쪽으로 하는 것이 내번, 바깥쪽으로 하는 것이 외번입니다. 그래서 발을 이렇게 삐었어. 막 축구할 때 띡 삐거나 이런 것이 내번이고 띡 하면 외번인데 주로 이제 안으로 꺾다가 많이 이렇게 하니까 내번으로 많이 꺾이게 되겠죠. 그래서 내번과 외번이 있고요. 여기는 쓰지 않았습니다만 내회전, 외회전까지가 하면 10개입니다. 그래서 10가지 명칭은 알아두세요. 아마 뭐 이렇게 뜻까지 쓰라고는 하지 않겠죠. 요즘에는 이 시험지 답을 매기는 사람이 3명이래요. 소문에 듣자 하면. 왜냐하면 한 명이 하면 편파적으로 할 수 있으니 3명이 한 것에 평균을 하는데 얼마나 이게 길면 시험지 답 채점하기도 짜증나겠어요. 그래서 무조건 단답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막 쓰는 거 나왔는데 이제는 빵꾸 막 이런 거 나와요. 그리고 4개에서 5개까지만 5개 쓰시오, 4개 쓰시오. 절대 길게 아닙니다. 이런 거에서 굉장히 깔끔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제가 쓰다 보니까 아우 이게 막 길면 안 되겠더라고요. 내가 봐도 짧게 써야겠다. 근데 가끔 이제 시험 공부하시는 분들은 제가 또 보니까 10장 써야 돼요, 20장 써야 돼요, 막 장수 맞추려고 막 공부하는데 절대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그때 가면 알아서 쓰게 되니 뭐 내가 장수 맞추는 필요는 없는데 제가 작년에 이제 시험을 한번 시험상을 봤거든요. 어떻게 하시나. 근데 그 생각은 했어요. 제가 글씨를 굉장히 못 써가지고 펜글씨 학원을 좀 다녀야겠다. 왜냐면 이게 막 그 내용에 집중하고 글씨가 이게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시험지 낼 때 이제 제 글씨체를 보고 이건 아니다 이제 생각이 드는데 그때는 회복하기가 너무 늦어가지고 가끔 이제 너무 흥분해서 글씨 쓰면 본인 글씨도 못 알아볼 때 있잖아요. 얼마나 그 시험 채점하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답을 썼는데 얘가 글씨를 잘 쓰면 얘는 5점 주고 싶고 얘는 아마 3점 주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면 또 시험을 떨어뜨리는 게 되게 웃겨요. 제 나름 추측에는 얘네들이 응시료를 바라먹기 위한 전략인 것 같은데 항상 30점 안 떨어뜨리고 이렇게 꽈락이 40점이죠. 39점, 8점 이렇게 떨어뜨려요. 내년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런 것들도 글씨를 조금만 신경 쓰면 40점 맞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것은 글씨 쓰는 연습을 짬짬이 내가 그날 무슨 펜으로 쓸지를 미리 정하셔서 연습을 좀 해주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겠더라고요. 제가 또 여러분을 위해서 시험을 보러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또 깜짝 놀란 게 제가 이제 시험을 보러 갔는데 제가 이제 막 시험 고사장을 찾으러 가는데 어떤 분이 시험 바로 5분 전에 제가 정리한 모의고사 그 핵심 문제를 막 열심히 보고 계시는데 너무 이렇게 되게 놀랐어요. 저는 이제 내 거를 공부하겠다는 생각은 했지만 시험 5분 전에 제 거를 보는 걸 보고 내가 공부한 것이 바로 저 직전에 보는 저런 용도로 쓰이다니 너무 이제 충격을 먹었어요. 그때 내가 하나 쓴 글자 하나로 이 사람은 당락이 좌우될 수 있겠다. 라서 다시 한번 되게 굉장히 오타 하나하나 꼼꼼히 봤거든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글씨 공부 열심히 하시고 그 얘기 다시 하고 싶습니다. 제가 시험을 한번 보고 되게 충격을 많이 먹어가지고 개인적으로 올해는 꼭 합격을 제 목표로 하겠습니다. 근데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3번 장애가 4월달에 바뀌거든요. 그래서 되게 그 부분이 좀 걱정이 많이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맛배기로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본론이니까 지금 오셔도 괜찮습니다. 작년에 요 나이대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셨거든요. 제가 어떻게 되셨는지 연락처를 물어보지 못했는데 알고 봤더니 굉장히 부자신데 나이가 드셔서 또 자격 공부하시게 또 하신 거 보고 그것도 엄청 감동이었어요. 그분이 뭐 대단하신 분이신데 또 새로운 걸 해보시겠다는 도전하에 또 딴 얘기해서 뭐한데 올해 안 나오시는 것 같은데 식당 사장님도 계셨어요. 고등어 체인점 사장인데 본인이 어떤 식당 일을 하면서 내가 공부를 하고 자격증을 따서 나의 어떤 성취감을 하겠다고
그 공부를 하시는 것도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딴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그러니까 뭐 그런 나름의 어떤 목표의식을 가지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라고요. 자, 골격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기본적으로 한 문제 나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데이기 때문에요. 제가 오늘 4시간 동안 이 골절까지 끝낼 생각인데 여기서 항상 기본적으로 두세 문제는 매년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는 데서 두세 문제 건지신다고 생각하시고 가시면 돼요. 그 앞으로 할 의학이론 중에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네. 자, 우리가 뼈는 하나의 뼈는 골이라고 하고요. 2개 이상이 되면 골격이라고 합니다. 이 골격계를 구성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뼈와 뼈를 연결짓는 부속물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뭐가 있을까요? 뼈와 뼈 사이를 연결해주는 관절. 예를 들면 뭐 이게 뼈라고 하면 자, 뼈와 뼈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것은 무조건 관절이라는 용어를 써요. 그리고 뼈와 뼈 사이를 또 연결시켜주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인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뼈, 관절, 인대 3개가 우리 골격계를 구성하는 거고요. 인대와 비슷하게 생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인대는 굉장히 가는데 인대보다 조금 굵은 건, 다른 말로 이제 힘줄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이렇게 뼈가 뼈, 건, 근육 이렇게 3개가 이제 하나의 패키지라고 보시면 돼요. 뼈가 있으면 뼈를 근육에 갖다 붙여주는 게 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뼈와 건과 근육은 가끔 이렇게 용어로 혼동해서 쓰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경계가 불분명하지 않을 때. 그래서 뼈, 건, 근육은 얘네는 나란히 세트로 붙어 있는 애들이다. 가끔 뭐 근육이 없을 때도 있지만 힘을 써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뭐 힘을 쓴다 이럴 때는 뼈와 근육 있잖아요. 요 사이에 건이라는 매개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골격계는 뼈, 관절, 인대로 구성되어 있다. 알고 있고요. 골의 기능을 좀 보십시오. 뭐 문제를 내고자 하면 이런 데서도 충분히 낼 수 있죠. 우리 뼈의 기능에 4가지 쓰시오 라고 이런 문제 낼 수 있겠죠. 뼈의 기능은 기본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저장. 우리 몸에는 칼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칼슘이 석회화. 칼슘은 단단한 시멘트 이런 종류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 우리가 칼슘 많이 먹으면 뼈가 튼튼해진다 하잖아요. 칼슘은 대부분이 우리 몸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칼슘, 무기질, 그러니까 이런 무기질 등을 우리 몸에 저장하는 기능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조혈 기능이라 해서 그 우리 혈액은 크게 피가 났어 했을 때 물같이 보이지만 그 안에는 혈구라는 이렇게 세포 덩어리들이 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이런 것들이 혈구, 혈액 안에 들어있는 세포를 우리는 혈구라고 하고 혈장, 우리가 이제 말하는 국물, 이런 혈구를 뺀 국물을 혈장이라는데 이 혈구가 이제 혈액의 어떤 하는 기능적인 역할은 다 얘가 하고 얘는 이제 국물일 뿐인데 얘를 생산해내는 것이 우리가 이제 골수라고 합니다. 골수인데 그냥 골수가 아니라 이 골수는 크게 적골수와 황골수로 나누어집니다. 딱 들어도 이 적골수에서 혈구를 생산해낼 것 같죠? 이 적골수는 빨간색이에요. 이 빨간 적골수에서 이런 혈구세포를 생산해내고 이 적골수가 나중에 퇴화가 돼서 황골수가 되는데 이 황골수는 누를 황자 그래서 이 노란색으로 되는데 이 노란색은 지방의 색깔 때문에 노란색으로 보입니다. 그 옛날에 한때 비만약 선전하고 그럴 때 노란색 지방 덩어리 막 갖다 놓은 거 보셨죠? 지방은 이렇게 다 덩어리로 있으면 노란색으로 보이나 봐요. 그래서 적골수가 이제 퇴화되면 황골수로 되는데 이 어린 아이들의 뼈 안에는 다 적골수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긴 뼈, 큰 뼈 안에는 적골수가 들어있어요. 여기서 혈액, 세포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데 어른이 되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작은 내 뼈는 이렇게 황골수로 대체가 되고 골반, 흉골, 이런 뭐 갈비뼈, 일부의 뼈에서만
적골수의 기능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골수 이상이 뭐 의심돼, 혈액암 같아 이럴 때 그 골수 채취 검사하는 거 뭐 해보신 분이 없겠지만 엎드려가지고 이런 골반, 장골뼈에다가 우두두둑 이렇게 바늘로 뚫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채취하는 골수를 일부 빼내는 그런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뼈 안에 골수에서 혈구세포를 만드는 기능을 한다. 이거를 네 글자로 줄여서 조혈기능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뼈는 칼슘을 저장하는 기능, 그러니까 무기질을 저장하는 기능, 조혈기능까지 있고, 세 번째는 지지기능입니다. 우리 이제 그 뼈가 없는 동물들은 연체동물이라잖아요. 우리 꼴뚜기 막 이런 것들, 얘네들은 뼈가 없어요. 어때요? 그래서 몸이 흐물흐물하죠. 하지만 우리는 이 골격이라는 것이 있어 이러한 몸을 구성하고 있어요. 이런 지지기능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내부의 중요한 장기들을 보호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두개골은 뭘 보호해요? 뇌를 보호하고, 이 흉골과 늑골은 심장과 폐를 보호하고, 골반은 우리 요도나 생식기, 비뇨 생식기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뼈의 기능은 저장 기능, 조혈 기능, 지지 기능, 보호 기능 네 가지. 어렵지 않죠? 하고 있습니다. 자, 골의 구조를 보시죠. 골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구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보이는 뼈 하나의 구조, 조직학적으로 어떻게 생겼나, 모양은 어떻게 생겼나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해부학적 구조인데 골은 거시적 형태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관골과 평평골로 나눈다라고 써 있습니다. 나중에 이런 것들 인터넷에서 한번 이렇게 이제 참고를 하시는 거 내가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이미지를 검색해서 보는 것이 가장 머리에 잘 남으세요. 그래서 이미지도 네이버 이미지는 쓸데기가 없어요. 이렇게 구글의 이미지를 딱 치시면요, 굉장히 좋은 이미지가 잘 나오고요. 그것도 이제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제가 이렇게 다 영어로 써놨잖아요. 영어로 쓰이는 것은 외국 것까지 검색이 되니까 영어로 튜블라 본 쓰면 쫙 그림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상한골 간부가 어딘지 모르겠다. 그럼 제가 상한골 간부 영어로 쓴 거를 딱 구글 이미지 보시면 자세히 나와요. 동영상도 훨씬 외국 게 좋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해하실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관골은 그야말로 이제 관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갯바닥이라고 말하는 것이 관골에 해당하는데요. 상안골이나 대퇴골, 요골, 척골 같은 것을 좀 길죠. 이런 것을 장관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지만 이제 손가락뼈, 이런 거 발가락뼈는 짧죠. 이런 것은 단관골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관자는 생략해서 장골, 단골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관이 없는 뼈는 우리가 평평골이라는 용어로 얘기합니다. 이렇게 판때기 같은 거요. 우리 몸에서 평평골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 몸의 평평골은 어디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네 군데가 있는데, 머리뼈. 머리는 둥글 것 같지만 몇 개의 평평한 뼈들이 퍼즐처럼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두개골. 또 어디가 있을까요? 흉골, 견갑골, 그리고 늑골이 평평골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 모양도 저 모양도 아닌 내 맘대로 생긴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고 불규칙 골이라고 씁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무릎뼈. 무릎뼈는 이렇게 좀 특이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것이 슬개골이 불규칙 골에 해당합니다. 요 내용은 뒤에 또 나오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뼈의 분류가 있으면 뼈 하나의 명칭은 어떻게 되나? 뼈 하나도 이렇게 나 여기 다리뼈에 여기 약간 위에 볼록 튀어나왔는데 다쳤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해부학적인 정확한 명칭이 있어야 돼요. 공통된 명칭. 어떤 거냐면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몸통 부분을 우리는 여러 단어로 표현하는데 몸체자를 써서 체부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혹은 줄기 간자를 써서 체간 혹은 골자를 같이 써서 골간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이 간자는 사이간자가 아니고 줄기간자 이렇게 긴 줄기에다 갖다 해서 뭐 골간부 골절, 골체간부 골절, 골체부 골절 이런 것이 중간 부분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요 끝에 이런 부분은 끝단자를 써서 골단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골단부 골절. 그리고 골간의 끝부분 여기는 골간의 끝부분이다 해서 골간단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이 골간관과 골단과 골간 세 개 굉장히 헷갈려 하십니다. 골간단은 골간의 끝부분을 말합니다. 이 골단과 골간단 사이에는 특이한 구조물이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골단판이라고 하는데요. 좀 어려운 말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장판 있잖아요. 이거를 골단판이라고 합니다. 이 골단 요 끝에 있는 이렇게 연골 덩어리인데 여기서 골의 어떤 길이 성장, 우리 아이들이 클 때 긴 뼈의 길이 성장을 담당하는 곳이 골단판, 성장판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 네 가지 해부학적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조직학적 구조를 보시겠습니다. 조직학적으로는 골은 이렇게 미숫골, 아직 이제 자라는 뼈, 단단하지 않은 뼈와 성숙골, 단단한 뼈로 나누는데 우리가 말하는 골의 조직학적 구조는 다 자란 성숙골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성숙골을 기준으로 조직학적 구조를 보면 크게 3-4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 바깥쪽에 있는 부분, 이 부분에 있는 뼈를 우리는 피질골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계속 이제 피질이라는 말이 나올 거고, 특히 여기 이제 그 피자라는 말이 있는데, 그 의학용어가 이렇게 일본의 말을 많이 이렇게 따온 게 많아요. 일본 한문도 쓰잖아요. 그래서 한문 용어가 되게 많습니다. 피는 껍데기 피, 우리 만두피 할 때 그 피자예요. 그래서 이 껍데기 뼈라는 그 뜻이에요. 우리 말로는. 껍데기를 싸고 있는 건데 굉장히 촘촘하고 단단해요. 그래서 다른 말로 치밀골이라고 합니다. 촘촘하게 이렇게 있는데요. 기본적인 단위를 보면 이 피질골이 이제 뒷페이지에 그림으로 나와져 있습니다. 10페이지 보면 그림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치밀골은 기본적인 또 작은 단위가 있어요. 그걸 우리는 하버시안 개라는 말로 표현하는데요. 이게 세트가 여러 개가 뭉쳐서 하나의 이제 치밀골 덩어리가 되는 거죠. 하버시안 개는 이 그림처럼 하버시안 관이라는 것이 있고, 이것도 그 그림으로 좀 그릴게요. 이건 이제 이 치밀골, 이 뼈 하나에서 이 치밀골 부분이 현미경으로 이렇게 확대해서 본 그림이에요. 보시면 이렇게 하버시안 관이라는 것이 있고, 요 사이로 막 혈관 이런 게 지나가요. 왜? 뼈 세포에 영양분과 이런 걸 공급해 줘야 되니까. 그리고 요 하버시안 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요 사이에는 이렇게 층이 있대. 둘러싸는 층. 층과 층 사이에는 작은 공간이 있대요. 요 내용들이 책에 써 있습니다. 층과 층 사이에는 그 소강이라는 것이 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그 내용이 있죠. 그걸 우리는 골소강이라고 한다. 이렇게 교재에 적혀 있습니다. 이 골소강에 하나의 골세포가 있다. 그래서 이 하나의 소강에는 골세포가 하나씩 있다. 그래서 요거 하나 세트가 하버시안계 하나다. 이런 것들이 많이 모여서 치밀골을 이루고 있다. 이런 조직들은 굉장히 촘촘하게 되어 있다. 이런 내용들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길게 되어 있는데요. 반대로 크로스해서 가로로도 혈관이 공급이 되게 됩니다. 이 가로로 들어가는 관을 우리는 볼크만 관이라고 합니다.
가로로 가는 것은 볼크만 관이다. 이 명칭만 알아두십시오. 반면에 이 겉에 싸고 있는 이제 피질골이 이렇게 있고 치밀골이 있고 이 안쪽에 이렇게 보면 또 이 안쪽에 피질골 안쪽에 좀 듬성듬성한 그런 스펀지 모양의 뼈가 있는데 우리는 이거를 스펀지뼈 혹은 해면골이라고 합니다. 이 해면이라는 말은 스펀지라는 말의 한문의 표현을 해면이라고 한대요. 치밀골보다는 더 듬성듬성해서 구멍이 이렇게 보면 이렇게 숭숭숭숭한 뼈들이다. 이렇게 해서 해면골이라는 것이고요. 해면골의 기본적인 단위는 하버시안계가 아닌 다른 골소주라는 작은 기둥을 하나로 단위로 한다. 이런 내용이 써 있고요. 이 해면골 안에 보면 여기에 아까 말한 골수가 들어있는 골수강이 있다. 이 강자라는 말은 공간을 얘기할 때 쓰는 한문에서 내강, 외강, 복강 할 때 강자는 공간을 말합니다. 이 골수의 안에 있는 공간. 골수강이 있고 그 안에 황골수와 적골수가 들어있다. 이 중에 조열 기능하는 거는 뭐다? 아까 막 제가 거품을 조열 기능하는 것은 적골수이다. 이런 골수강이 있다. 네. 10페이지까지 했고요. 그래서 적골수는 유아에겐 다 있지만 어른이 되면 황골수로 많이 대체되고 골반, 갈비뼈, 척추만 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박스로 쳐놓은 것들은 좀 이렇게 참고로 알아두시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치밀골과 해면골은 별개의 뼈로 알고 계시지만 제가 그림으로 설명했을지 하나의 뼈에는 치밀골이 있고 해면골이 있고 골수강이 있다. 그래서 치밀골과 해면골은 정도의 차이이지 하나의 뼈에 같이 있는 성분이다라는 걸 알아두세요. 그리고 골막입니다. 반드시 모든 뼈는 골막에 쌓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사골이나 이런 거 혹은 감자탕을 먹어도 찔긴 부분 있잖아요. 그런 것이 다 골막이에요.